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사모펀드 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모펀드 사태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사모펀드 사태가 조국 펀드를 비롯해서 장하성 씨 동생 장하원의 디스커버리 펀드, 그리고 이철 씨의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펀드,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라인 펀드, 이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이 펀드 사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펀드들을 보면은요, 라인 펀드의 경우에는 단순한 하나의 그 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 펀드들은 전부 이념이 섞여 있는 그런 펀드로 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펀드 사태들, 우리가 이렇게 지상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러한 펀드 사태들이 이 조국 펀드까지 포함을 하면 한 5개인데요. 이 5개 중에서 4개 정도가 전부 이념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세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펀드들이 추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 펀드를 이용해서 어떠한 그 사회주의적인 그 혁명, 이런 것들을 도모하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 우리나라의 이 사모펀드가 어떻게 있는가 한번 잠깐 그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드에는 크게 이렇게 공모펀드와 이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는 이와 같습니다. 공모펀드가 244조, 사모펀드 중에 일반 사모펀드, 이것을 과거에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 187조, 그리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 이게 약 100조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 있는 이러한 그 펀드가 약 531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모펀드가 약 28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러한 디스커버리 펀드나 VIK 펀드, 옵티머스 펀드, 라인 펀드, 이러한 것들은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고요. 과거에는 이게 위험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헤지 펀드라고도 이건 불리웁니다. 이게 한 187조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이렇게 큰 4개의 사건을 한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한 100조 정도 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스러워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쪽 세계에 대해서는 저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는 이 세계를 아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이 좀 회피하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원래는 이 자금이 벤처기업 진흥용이었는데 김상조 씨가 정치실장을 할 때 이것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증권시장에 들어가서 이 PEF 활동, 이 PEF 활동이라는 것은 경영 참여형 펀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M&A예요. 이것을 장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증권시장 내에서 이행을 하도록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규모가 170조입니다. 말하자면 170조하고 100조하고 지금 큰 차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170조인데요. 이 170조만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를 해도요, 1위부터 172위까지 전부 2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안에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거의 또 1대주주입니다. 이게 지금 170조만 들어가도 증권시장 전체를 장악해버리는데 100조를 지금 거기다 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고요. 그리고 이 법이 풀리기 전에는 10개 정도 일어나던 M&A가 지금 작년도에 47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에 SM,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한샘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전부 인수자 측이 그 사모펀드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알짜 기업들, 이익 많이 나는 데들, 그런 데들의 주인은 이제 전부 사모펀드가 그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세계가 지금 열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좀 더 이제 그 조사를 하고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두렵고요. SM이 그렇게 손쉽게 넘어가고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게 좋은 회사가 사모펀드들에게 넘어가고 한샘이 넘어가고 알짜배기들은 거의 다 넘어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주들의 주주 구성이 20% 이하예요. 그런데 일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이러한 집합투자기구가 한두 개만 연합을 해도 그건 그냥 그 집합투자기구의 회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집합투자기구에서는 별도로 하나의 또 펀드사를 세웁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합투자기구가 뭔가요? 이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자금을 예치한 거예요. 그 예치금으로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자본이 폭발을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통화를 찍어내는 것과 또 국채 발행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신용창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조금만 낮으면은 이게 이제 은행권을 이용해서 이제 대출을 통해서 신용창조가 일어납니다. 통화량이 폭발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에 비해서 이 금융자본이 1대1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융자본이 10배, 20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게 모두 현금화되어서 이제는 통화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금융시장이 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여유자금이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돈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요. 저축한 것을 다 모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SM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혼자 기업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집합투자기구를 가지고 그런 데를 공략하고 그런 회사를 침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관 전용 사모펀드 이것 관련해서 PEF사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 PEF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 51개의 회사로 구성된 PEF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31개사 정도는 1조 원 이상을 지금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위탁받은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들이 지금 상장사에 들어와서 M&A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펀드 하나하나 어떤 사태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것은요, 일반 사모펀드입니다.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예요. 일반 개인들로부터 이 펀드를 모집한 것이 지금 187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VIK 펀드, 또 옵티머스, 라인 여기에서 이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디스커버리 펀드가 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장하성 씨가 이제 그 정책실장으로 취임한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하성 씨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 디스커버리 펀드가 장하원 씨가 이제 여기에 그 대표인데요. 그때는 80억 정도밖에 펀드 규모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해서 이제 펀드가 모집이 됐는데 그게 약 9천억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생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펀드 모집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신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펀드 모집을 아주 본격적으로 해주어서 약 9,400억 정도의 그러한 펀드를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해가지고 9,450억 원을 이제 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해서 이제 모집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투자가 잘못돼가지고요. 2019년 4월 달에 해외 무역 채권에서
이제 뱅크런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폰지 수법으로 돌려받기를 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돌려받기를 하다가 이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디폴트가 발생을 해서 2,500억 원이 지금 미상환이 되어서 이제 손실을 초래하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펀드에는요, 장하성 씨도 한 60억 정도 넣었고요, 김상조 씨도 한 4억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다른 유명 인사들도 여기에 이제 돈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장하성 씨나 이런 김상조 씨는 이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거의 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그렇다고 봐도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장하성 씨가 쓴 책에 한국 자본주의에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자본주의라는 책을 장하성 씨가 2014년도에 썼는데요, 여기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가 또 김상조 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하성 씨와 김상조가 정책실장을 이제 이어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그러면서 장하성 씨와 김상조 씨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 1항에서 4호의 배당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 배당을 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이러한 집합투자기구가 모든 회사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모든 회사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행령을 가지고 고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시행령 154조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잠깐 보면은요, 일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은 많은 나라들에 있죠. 그들이 이미 이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을 이용해서 하는 이러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한국식으로 풀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대기업의 꼼수를 아주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말하자면 유상증자를 통하지 않고 기업의 잉여금을 통해서 잉여금을 축적을 해서 사업 확장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합니다. 알 수 없는 분노죠. 그러면서 이 모든 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할 때는 차입금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라. 그리고 나오는 모든 이익은 배당을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정의인 양 외쳐대는데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게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다 배당을 해버리면은요, 이제는 회사가 확장을 할 때 차입금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는 경영권을 다 상실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이것을 믿고 20% 정도로 전부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번 유상증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15% 되고 10% 됩니다. 그러면 누가 대주주가 됩니까? 국민연금이 대주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마치 정의인 양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가 뭐냐?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의 자리에 국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리켜서 국가자본주의라고 말하고 M&A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M&A를 통해서 이걸 한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M&A에 대한 얘기를 거의 그 책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3부에 가서는 투표로 자본을 이자하면서 이 경제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을 지원을 해서 그 정당으로 하여금 이제 국가를 장악하게 하는 것이죠. 국가를 장악한 다음에 이 국가와 사회주의자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는 이 나라의 사회주의를 실현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이 책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떤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정부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정부라는 아이가 이 마을 전체를 장악을 해서 아주 그 선정을 펼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장하성 씨가 말하는 이 한국 자본주의 책입니다. 그건 사회주의예요. 그건 민중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한 17% 됩니다. 여기에서 낙수 효과, 소비 효과를 감안하면은요, 심지어는 한 37% 정도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대 기업 총수들이 가져가는 것은 얼마일까요? 0.02%가 이렇게 됩니다. 0.002% 이렇게 됩니다. 37% GDP 기여를 하고 본인들이 정작 가져가는 것은 0.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른 이러한 계열사, 그러한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이지 개인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국가가 장악한다고요? 이것은 하나의 음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는 그러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는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사회에서는요, 경제자본주의가 실현되어 있어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저의 다른 이러한 강의 좀 유튜브로 찍어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 이제 장하성 씨의 동생이 장하원입니다. 장하원 씨가 이러한 회사를 세워서 지금 이렇게 환매 사태, 불가 사태를 일으키고, 그리고 무죄로 지금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사모펀드를 하냐, 이것도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사모펀드에서 주주 제한을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연금이 뒤에 따라가면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한까지 함께 일으키면 다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모펀드를 통해서 주주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하성 씨는 이 주주 제한을 하는 이러한 펀드를 사실은 2006년도 8월 달에 만들었었습니다. 이 2006년 8월은 어느쯤 되냐면요, 2000년도 6월 15일에 김대중하고 김정일이 둘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서 이제 남북 통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6월 15일에 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요, 김대중 씨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가 이철 국회의원에게 와서 부총재를 하시오. 그리고 나하고 함께 프롤레타 혁명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김대중은 사회주의 혁명을 우리나라에서 꿈꾸었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한 인물입니다. 김대중 씨는 1973년도부터 80년 5.18 직전이죠. 그때까지 한민통 대표였습니다. 한민통은 뭐냐면요, 조총련과 같은 단체입니다. 조총련은 일본 내에서의 공산주의를 추구하고요, 한민통은 전 세계적인 그런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추구하는 연맹입니다. 조총련으로부터 매월 1000만 엔씩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한 1억 원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씨는 이제 5.18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18을 김대중이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김대중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참조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 6월 달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2001년 9월 달에 군자산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그 군자산에 모여서, 진천에 있죠, 군자산에 모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도권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자 하면서 한 것이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경제 분야는 참여연대 이런 등에서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 이런 연구소도 있고요. 그게 싱크탱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혁연대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연구 활동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장하성 씨가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업 지배구조 아마 개선 펀드 이렇게 이름이 될 겁니다. 이러한 펀드를 만들었는데 리자드 자산운용에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존 리가 실질적인 그러한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에 대해서 대한화성 지분 5.1%를 이제 취득하면서 이제 주주 제한을 일으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리자드 자산운용이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이 활동도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장하성 씨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2006년 8월 달에 장하성 펀드가 나왔을 때 어떤 김덕민이라는 친구가 박사 과정에 당시에 있었는데요. 2006년 11월 달에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라는 이 잡지 11월호에 이제 그 금융을 통한 지배권 확보라는 이 주제로 해서 이제 장하성 펀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금융을 통해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미 태동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전통 안에서 이렇게 디스커버리 펀드, VIK 펀드, 옵티머스 펀드, 조국 펀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제2의 군자산의 약속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2001년도 9월 달에 이루어진 군자산의 약속은 정치적 행위로서의 그거였다면 이제 참여연대 등의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이러한 그 한국 자본주의 특히 이러한 것은 지침서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좌파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이제 사회주의 방법론으로 이것이 채택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사실은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스커버리 펀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2017년 5월에서 2019년 4월까지 이때 이제 그 디폴트가 일어났으니까요. 이것은 아마 지금도 이제 그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물론 1심에서는 무죄로 끝났지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은행에서 이것을 모집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신생 운용사인데 여기에는 정치권의 입김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쪼개기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모펀드는 49인 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수히 많은 이런 펀드를 받았는데 49인씩 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쪼개기를 한 것이죠. 이걸 모 펀드에게로 다 몰아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모펀드로 이 금액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공모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폰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난 거에 대해서 다른 신규 자금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인 양 속여서 돈을 준 것이죠. 이게 돌려막기인 것입니다.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3% 수익률을 보장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판매에 있어서 이제는 불완전 판매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는 이러한 그 죄목인데 어찌됐든 이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IK 펀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2011년 9월 달부터 모집되기 시작해서 2016년 4월 달까지 이때 이제 그 사고가 터졌고요. 여전히 지금 이 사건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노무현 재단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문재인이 이 재단의 이사장이었고 여기에서 노무현 정책학교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1기 졸업생이 이제는 이철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철은요 국회의원 이철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철인데요. 지금은 노무현 정책학교란 이름이 없고요. 오히려 노무현 리더십 학교인 것 같아요. 여기에 1기 졸업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이철 씨가 2011년 9월 달에 VIK 펀드를 이제 세웠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았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고 사모펀드다 뭐다 이런 거 신고하지도 않고 미인가인 상태에서 자금 모집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큰 불법이죠. 여기에서 이 VIK 펀드 이 회사에서 매월 1회씩 그 수요 특강을 했는데요. 이때 나와서 강의를 한 사람들이 전부 이 청와대 인사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시대에서 이 청와대 구성원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강의한 사람들이 또 전부 이제 그 문재인 이 청와대로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여기서 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로
양우석 감독의 변호인, 이것도 이 펀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제 문재인의 이제 그 다음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시민도 여기에 와서 강의도 하고, 특히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 VIK 펀드에서 신라젠에다가 한 430억 정도를 투자하거든요. 그때 와서 축사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좀 서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미등록한 상태에서 수신행위를 좀 했는데요. 3,000명의 영업직원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 3,000명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철 씨는요, 이 노사모의 주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사모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좀 가입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보는 거고요. 영업직원을 뒀는데요, 이렇게 자금 유치를 하면은요, 이 자금 용도는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리에 또 확정 그 수익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20% 정도를요, 수당과 또한 각종 그 유지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이 모여지면 그 자금의 20% 정도는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때 이제 그 이철 씨가 구속이 되니까요, 이때까지 33,000명에게 7천억 원 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20%는 수당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려받기로 한 2천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받기란 뭐냐면요, 수익이 안 났는데 수익이 난 것처럼 해서 돈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해서 한 2천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7천억 중에서 20% 나가고 2천억 나가고 이렇게 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2015년 10월 달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철이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보석으로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또 보석 기간 중에도 수신행위를 또 합니다. 이때 619억을 유치를 하고 또 신라젠으로 1,000억 정도를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철 씨는 신라젠에다가 45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요. 그런 상태에서 이 신라젠의 14% 이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철 씨가 이대주주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VIK 펀드가 이대주주가 돼야 되는데 이철 씨가 이제 이대주주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 10월 달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속은 2015년 10월 달에 됐는데 2013년 10월 달에 금감원에서 검찰에 이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2014년 9월 달에 비로소 검찰 수사를 하고 이철 씨를 이제 2015년 10월 달에 구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속한 상태에서 6개월 후에 보석으로 나옵니다.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또다시 수신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석 기간에 619억, 신라젠에 1,000억 이렇게 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자 모집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8년 12월 달에 징역 8년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2019년 9월 달에 2심에서 오히려 1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20년 2월 달에 아까 이렇게 보석 기간에 그 행위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고발이 또 들어가서 이제 2년 6개월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년 6개월에 지금 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터집니다. 2022년 8월 19일에 437억 원의 횡령형으로 또 고발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로 또 그 배임과 횡령을 한 것이 또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이렇게 437억 횡령과 배우자 명의로 돈을 빼간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그 수사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20년 1월 달에요, 추미애 씨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이것 전체를 수사하고 있는 이 그 검찰 내에 이러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추미애 씨가 이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어떠한 조직도 내에 있는 조직이라기보다 아마 태스크포스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수사를 한다 하면서 이복현 금융위원장인가요?
아마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모집되기 시작해서 2020년 6월 달에 이제 그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구성 인물들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에 주동한 사람이 이혁진, 김재현, 윤석호인데요. 이들이 다 한양대 아마 전대협 같아요. 이 서클에서 임종석하고 함께 이제 그 형아우 하면서 서클 활동을 했던 그러한 친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옵티머스 펀드를 만든 이혁진이가 있는데요. 임종석하고 함께 북한 평양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임종석이가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를 살 때 여기에서 저작권료를 받아가지고 북한에 보내주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사로 이제 임종석이가 이사장 할 때 여기에 이사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임종석의 추천인 것 같은데 국회에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혁진입니다. 이혁진이가 이것을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혁진에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간치상죄가 있고요. 배임 횡령죄로 이제 이혁진이가 여기에 대표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재현이가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이제 대표로 2017년 6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혁진하고 김재현하고 이제 알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김재현이 이혁진을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혁진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수사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2018년 3월 달에 문재인과 또 많은 정부 인사들이 이제 베트남을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이제 해외 순방을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혁진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순방 도중에 해외로 도피를 해버린 것입니다. 신문 기사들은 아마 이렇게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혁진 씨는 나는 도피하지 않았다. 한 번도 나에게 이러한 출국 금지를 요청하거나 또 이런 일은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항변을 좀 하기는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옵티머스가 김재현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김재현이 운영을 하는데요. 이때 옆에 윤석호가 또 이제 그 법률가로서 이제 감사로 취임을 하고 이 둘이 이제 이 옵티머스 펀드를 운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전부 이 임종석의 이 후배로서 형아우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혁진은 임종석은 여기에 관련이 없다 이것을 그 다음에 또 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펀드와 임종석과 이렇게 오간 정황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윤석호의 아내가 이진아 씨인데요. 여기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진아 씨가 9.8%의 지분을 차명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의 이름만을 이용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형태로 9.8%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펀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관계 20인의 문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현재 경제부총리, 최동욱 검찰총장, 김진훈 군인공제회의 이사장, 양호 나라뱅크 행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루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펀드 영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름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러한 뒤에 배경이 없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루될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명 기업인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파진흥원에서 750억 넣었고요. 농어촌 공사에서 30억, 마사회 10억, 대학, 안랩, 넥센, 오뚜기 이런 데에서
많이 이 펀드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제 그 펀드 모집에서 이때 이제 환매 중단이 일어났는데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부실 기업에 투자하고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된 자금이 2,900명에 대해서 1조 5천억이 모였고요. 1,166명이 이제 5천억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 이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유명 증권사에서 공개 판매를 했고요. 사모펀드인데 NH투자증권에서 주로 이제 그 판매를 했다. 자, 그리고 사용처가 원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하기로 해놓고 이제 부동산 PF, 코스닥 M&A, 폰지 사기, 대표 횡령 이런 형태로 해서 이 환매 불가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라인펀드는 좀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라인펀드 내에 우리나라 이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펀드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펀드, 그리고 또 조국 씨도 그렇게 펀드를 만들었죠. 이 사람들은 전부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사회주의자들의 세계에서 이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러한 펀드 모집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펀드의 세계에 이념적 그러한 요소가 지금 침투하고 있다. 마치 군자산의 약속과 같이 우리나라의 이 체제의 변혁을 원하는 자들이 이 펀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세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기관 전용 펀드가 있죠. 이런 펀드사들이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요, 이제는 이렇게 기관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관 전용 펀드로 100조가량이 갔는데 문재인 정권에 있을 때 이리로 많이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자금을 받은 자들 중에 좌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펀드는 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펀드로 또 변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모펀드가 다 이념이 탑재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세계로 많이 진입을 했고, 그리고 다음에 라인 사모펀드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난 정권에서 아마 그 2015년도에 이 사모펀드법을 대거 해체를 또 했는데요. 이건 박근혜 정부죠. 그때 이 사모펀드법을 또 많이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이 사모펀드법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체계적인 그 모순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라인 사모펀드를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대안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것도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